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설거지 보조에서 사업 대표까지 내 브랜드 해외 진출 및 오픈기 팁 강의를 맡게 된 유지성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랑 틀리게 저는 요리로 먼저 제 인생을 시작한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15살에 요리를 시작을 했어요. 15살에 요리를 시작하게 됐고,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의학 쪽에 계신 분이신데, 거기다가 저희는 이제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아들이 하나여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의학계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중간에 요리가 너무 좋았고, 또 중간에 또 그런 계기가 됐던 거는 약간 중학교 때, 그러니까 보통 다들 겪는 사춘기 시기 때 아버지한테 요리를 한번 해드리고, 요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라면을 한번 끓여드리고 엄청 크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 사춘기 중이병 같은 게 반항심이 요리로 생기게 돼서 저는 무조건 요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요리가 엄청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뭐 아버지의 의견이긴 했지만 또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기도 했지만 좀 안 좋은 직업이었어요. 잘 못 먹고 못 배우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었거든요. 그때는요. 그래도 저는 요리가 엄청 좋았고요. 그래서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네, 아버지한테 학원비를 받아서, 물론 그 학원비는 미술과 뭐 수학학원 그리고 이런 학원비였는데, 그 학원비를 가지고 요리학원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요리학원에서 약 한 1년간 요리를 배우고 원장님의 소개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때부터 중식당에서 일을 하게 돼요. 물론 집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저희 작은 누님이었는데, 작은 누님이 또한 이제 뭐 같이 비밀로 해주셨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는 중식, 고등학교 3학년 한 1학기 정도까지 중식당에 배웠건데, 또한 중식당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혹시 한식을 할 줄 아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중식으로 요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한식이라고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떻게 요리사가 한식도 할 줄 모르냐? 한식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 요리사라고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너가 다시 한식도 배우고 중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분의 소개로 또 삼성동에 있는 한 한정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한정식당이 됐는데 그때는 딱 창업한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식당을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쭉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죠. 저는 군대를 가서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대하고 아버지랑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넌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넌 뭐를 먹고 살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그때 당시엔, 지금은 엄청 좋으세요. 엄청 좋으신데 그때는 좀 무섭고 좀 뭔가 가부장적인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특히 그 딱 전형적인 전라도 남자 뭐 그런 분이셔서 주방에서 일하는 이런 걸 도저히 허락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때 아니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리죠. 저 사실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한 일주일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저를 집에서 보셔도 뭐 아는 척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투명인간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일주일 후에 결정을 하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요리 학교가 어디냐라고 뜬금없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해서 그때 알았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CIA라는 요리 학교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유학을 가라.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갔고요. 미국에는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간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약간 좀 혜택이 있었는데, 바로 큰 매형이 이제 시민권자였고,
큰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누나 또한 이제 큰 매형과 누나가 약간 요식업 라인에 또 있었기 때문에 맨하탄에서 그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누나네 가게에서 일도 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다니고 너무 이제 요리라는 거를 처음으로 허락을 받아서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시작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누나네 가게 가서 이제 거기 뷔페 뭐 이런 걸 세팅하고 뭐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초밥도 하고 샌드위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매장이었는데 그거를 세팅을 다 하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서 공부하러 갔었고요. 그 다음 학교가 끝나면 다시 맨하탄으로 돌아와서 뭐 일식당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프렌치 레스토랑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저는 거의 하루에 미국에 있을 때 한 4시간 이상 거의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돈보다는 정말 물론 돈도 많이 한국과는 상상할 수 없는데 왜냐면 제가 15살에 중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받은 월급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때 53만 원을 받았거든요. 53만 원의 측정이 몇 시부터였냐면 제가 3시 40분에 학교가 끝나면 고등학교가 4시까지 거기를 갔어요. 4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그 다음날 야채 작업과 설거지를 다 준비해 놓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하루에 7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때는 뭐 그래서 일주일 7일 근무를 하고 한 달에 받은 게 5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처음 가니까 그때 당시에 약간 주당 주급으로 받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으로 받는데 첫 주에 받은 게 약 한 300불 정도를 받았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첫 주에 받은 게 한 가게당 300불 정도니까 300에 360불, 약 한 4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거였고 그거를 이제 세 군데 일을 했으니까 한 달에 한 150 정도를 제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1살, 22살 그때 나이에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교에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추천으로 일을 다닌 거기 때문에 학교 중간에 방학 때가 되면은 한국에 있는 호텔 몇 개, 메이저 호텔 몇 군데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약간 저희 방학 시즌에 무슨 교육이냐면 방학 때 레슨이 약간 그런 뭐 매니지먼트, 레스토랑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이런 수업이 몇 개가 있어요. 방학이 한 3개월 여름 방학 되는 사이에 1개월짜리 코스가 생기는데 그때 국내 이제 몇 메이저 호텔에서 그 매니저분들이 이제 호텔에서 보내줘서 옵니다. 그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데 말이 반의 목적이 반은 어쨌건 그 수업이고 반은 어쨌건 스카웃이에요.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졸업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때 이제 입사 지원서를 아예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 입사 지원서를 그때 아예 직접 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텔 어필 하시고요. 거기서 사인을 하면 학교에서 졸업해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입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들이요. 저도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든 시기에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보통 원래 제 꿈은 크루즈를 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셰프라는 약간 남들이 안 해본 약간 큰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요리를 하는 그런 꿈을 또 중간에도 세웠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요리를 약 95년, 9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국에 갈 때가 한 10년, 요리를 한 지 한 10년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과연 제가 한 요리가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과 배운 게 한국에서도 과연 통할지도 알고 싶었고 그전에는 한국에서 또한 한국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건 이미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인정받는 근처에서 요리를 해서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도 또한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지금 이제 S호텔인 이제 우리나라 제일 메이저 호텔 중에 하나인 S호텔에 제가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희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몇 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때 나이로 이제 26, 27살 요 정도 나이 때 27살 이때 이제 입사를 한 건데 그때 제가 받았던 직급이 세컨쿡이라는 직급이에요. 보통 호텔에 입사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요식계 F&B 계열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직급 체계가 거의 비슷하게 가요. 보통 인턴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고 인턴에서 어디 호텔이냐의 룰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길면은 4년까지 인턴을 하는 호텔이나 아니면 F&B 계열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1년 정도 아니면은 3개월, 1개월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 때만 해도 거의 3, 4년의 인턴을 하시고도 계속 호텔을 다니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세컨쿡이니까 약 인턴을 하고 3, 4년 후에 서드쿡이라는 타이틀을 답니다. 일반 주방이 아니면 사원 3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시는데 그 타이틀을 달고 그리고 1년 내지 2년 후에 진급 심사를 보게 되고 보통 1년 후에 진급 심사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잘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그 TO라고 해서 맨파워가 한정되어 있어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계속 다 올려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하지 않는 이상 바로 진급이 힘들어요. 그 대신 이제 2년 정도가 되면 서드쿡에서 그러니까 사원 3에서 사원 2로 올라가는 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사원 2를 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이 27, 뭐 요리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있다가 들어왔다든지 보통 요리학교에서 인턴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시게 되면은 27, 26 빠르면 이렇게 해서 약 한 5년에서 6년을 거쳐서 세컨쿡 정도를 달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근데 그때 입사 나이가 27이었고 아마 제가 그 직급에서 가장 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호텔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여기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약간 저는 이제 뭔가 약간 느낌이 이제 낙하산 뭐 이런 느낌으로 받게 되고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좀 초반에 차별을 당하고 이제 막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게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려고 뭐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이제 직원들끼리 식사 시간에 제가 이제 밥을 가지고 앉으면 나머지 분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스카웃이 들어옵니다. 그 바로 S호텔 옆에 다른 S호텔이 있었어요. 예, 다른 S호텔이 있었는데 그 S호텔이 지금은 그 S호텔이 P호텔로 바뀌었어요. 뭐 정확하게 뭐 좀 헷갈린 것 같으면은 그런 엠베서더라는 아코르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호텔 쪽에서 또 이제 스카우트제가 와서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요리를 해서 호텔에서 몇 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약 한 29살에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호텔 선배들과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섹션장으로 있었던 대리 뭐 이런 아는 형들이 다 퇴사를 하시게 돼요. 퇴사를 하면서 저한테 사업을 이제 권유를 하죠. 뭘 하게 됐냐면 그때 제가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하자고 권유를 받게 돼요. 제가 그때요. 그래서 그때 제가 29살에 처음으로 이제 약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프랜차이즈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0년 정도 약간 1년 반 정도만 했고요. 성공한 케이스긴 해요. 굉장히 프랜차이즈 1년 만에 개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거의 200개 육박하게 될 정도로 업장이 엄청 늘어났고요. 성공한 케이스로 돼 있고 저는 거기서 그 후에 이제 떡볶이 사업을 한 1년 반 하고 제 이제 매장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저는 요리를 너무 좋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떡볶이 사업이 사실 맞지 않았어요. 또한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 특히 이제 부모님이 인정을 받아서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아버지 이제 굉장히 조금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조금 무섭고 좀 이제 조금 권위가 있고 약간 명예를 더 제가 더 명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제가 요리 얘기를 하시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셨던 나는 요리를 네가 만드는 사람이 아닌 사 먹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을 지금도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제가 떡볶이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랑 또 약간 좀 안 좋게 이제 떡볶이를 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그때 이제 철이 들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것저것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사장이 되다 보니까 20대에 뭐 대표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막 과소비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버지랑 좀 언쟁을 하게 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져요 다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요리를 워낙 좋아서 시작한 케이스다 보니까 요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떡볶이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다시 요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제 몇 개의 양식당을 사실 운영을 중간에 하기도 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군 부대 내에 있는 뭐 드래곤 힐 라지라고 해서 용산 삼각지에 있는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섹션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호텔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그 후에 이제 IFC 여의도에 있는 IFC몰에 F&B를 지금 F&B 팀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딱 IFC에 잡혀 있다기보다는 몇 개의 큰 회사 몇 개가 그 지하 3층에는 F&B 층에 지하 3층에 보통 많이 포집을 하고 있는데 몇 개 큰 회사 몇 개, 두 개, 세 개가
거기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아워홈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CJ에서 CGV 라인, 그러니까 CJ 라인들, CGV를 비롯하여 CJ 라인들이 있고, 제가 있던 CNK라는 그런 CKNO 이제 파트너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매장을 관리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F&B 관리 매장에 이제 본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IFC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했었고요. 그 후에 또 약간 컨설팅 같은 걸 제가 많이 했었는데, 중간에 또 컨설팅 제의가 들어와서 뭐 태국에서 약 1년 정도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원래 있었던 호텔에서 주방장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5살에 호텔 주방장이 되죠. 호텔에 이제 주방장이 됐고요. 35살에 주방장이 돼서 있다가, 그 후에 요리를 사실 35살 정도가 됐는데, 그때 정도가 되니까 20년 정도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식으로 요리를 시작해서 한식을 하고, 미국에서 일식을 하고, 또 양식, 그러니까 전공은 프렌치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탈리안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프렌치나 호텔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잘 나갔던,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참 좋고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중에 하나인, 여기 신사 근처에 이제 청담 신사 사이에 있는 오가노 주방이라는 예전에 그런 일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한 3, 4년 정도 주방장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식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태국에 있으면서 이제 태국 요리도 접하게 되고, 뭐 그리고 중간에 호텔에 있다가 뭐 약 몇 개월, 8개월 정도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서 제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요리를 배우고, 또 저희 한국 요리를 전수해주고, 이런 프로모션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요리를 이것저것 많이 하고 하니까 제가 안 한 거를 뭔가 해보고 싶고, 안 한 사업을 찾게 돼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좀 내가 안 해본 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키즈 산업입니다. 그때 제가 35살에 이제 주방장에서 있을 때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는데, 스카우트제의를 보다가 그냥 주방장이나 호텔에 있으면은, 많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스카우트제의가 와요. 많이 스카우트제의가 오고,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중에 하나가 정말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정말 뭐 이렇게, 그때는 이게 엄청 유명한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었는데, 그때 릴리펫이라는 그런 키즈 카페 브랜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제의가 왔었고요. 제가 그 릴리펫이라는 브랜드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본부장이자 총괄 셰프로 들어가요. 원래는 초반에는 총괄 셰프로만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호텔 주방장을 하고 있을 때,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뭐 3, 4시간 자고 일을 했듯이, 한국에 와서도 호텔 주방장으로 일할 때까지조차도 하루에 한 3시간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제가 호텔을 5시까지 출근을 해요. 보통 이제 아침 새벽 5시죠. 그러니까 오후 5시가 아니라 새벽 5시까지 출근을 해서 5시부터 9시간 근무를 하니까 14시, 오후 2시에 그리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총지배님한테 입사를 할 때, 보통 주방장이나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총지배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고 하시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후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퇴근을 해야만 한다. 그게 조건이 맞는다면 주방장이 되겠다라고 해서, 총재님이 좋다. 그 대신 오전 9시에 있는 전체 미팅은 반드시 참석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호텔 주방장이 됩니다. 그렇게 호텔 주방장이 돼서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호텔이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일이 끝나면은 제가 3시까지 삼성동에 있는 시티 베이커리라는, 지금은 다른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동에 있는 봉사 쪽에 있는 건데, 시티 베이커리라는데 또 주방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3시부터 약 저녁 7시 반에서 8시까지 또 업무를 칩니다. 그리고 8시, 그러니까 7시 반에서 8시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가노 주방이라는 식당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12시 반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밤 일을 해주는 거죠. 각자 가장 매출도가 높은, 시간대가 높은 데 일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은, 뭐 빨리 오면은 뭐 12시에 온 적도 있지만, 거의 집에 오면 12시 반, 1시 정도에 집에 오고,
5시까지 가야 되니까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반, 4시간 정도를 거의 그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계속 그렇게 했고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저와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200만 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210만 원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더 이게 커지죠. 나중에 500만 원을 받았으면 내년에 600만 원을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한 직장에서 그게 안 된다면 2개의 직장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2개에서 3개 직장을 계속 다녔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호텔 주방장일 때 이력서를 많이, 약간 이력서라는 게 아니라 스카우트 그 제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 가장 회의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정에 엄청 소홀하게 돼요. 제가 31살에 결혼을 해서 31살에 바로 첫째를 갖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바로 둘째가 또 생겨요. 연년생으로 둘째가 생기는데, 딱 그 생길 때마다 제가 뭔가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새로 입사를 해서 엄청 집중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제가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걸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 갖고 가정이 엄청 소홀하게 되고, 집에서 엄청 이제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력서를 받는 중에 몇 가지 조건을 세웁니다. 제가 안 해본 일을 해보자. 내가 안 해본 일을 해보자. 그리고 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보자. 이제 정상적으로 진짜 제대로 보통 사람처럼 하나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간 게 그런 프리미엄 키즈 카페의 그런 브랜드에 제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 본부장 겸 이제 총주방장이 되는데, 총주방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본부장이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력서를 다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대표님과 거기 있던 직원들, 뭐 이런 분들이, 부장들이 이제 본부장 제의를 합니다. 원래 이전에 있었던 뭐 그런 데서도 본부장을 했었으니 본부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호텔에서 바로 넘어온 게 아니라 IFC에 있다가 넘어온 거죠. IFC 본부장을 하다가 넘어온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본부장과 총괄 셰프를 하면서 관리를 들어가요. 관리를 하면서 이제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에 대해서 잘 알죠.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도 만들고 뭐 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되냐면은, 지금은 사회적 이슈이기도 한데 애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희가 가졌던 그런 고객 타겟층이 보통 1살에서 7살이에요. 키즈 카페는. 다른 키즈 카페를 가도 정말 많은 나이를 받아줘야 뭐 9살, 10살은 정말 크고요. 꽤 크고요. 뭐 보통 한 8살? 그 이후를 가게 되면은 뭐 몇 개 뭐 챔피언 뭐 이라고 뭐 이렇게 정말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로 돼 있는 그런 류의 그런 키즈 카페나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어쨌건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고, 그렇게 뛰어노는 것도 물론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데가 없냐면 정적인 데가 없어요. 애들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뭘 만들고 싶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필통을 꾸미고 싶다든지, 내 핸드폰을 꾸미고 싶다든지, 뭐 몇 년 전에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뭐 다꾸라 그래가지고 다이어리 꾸미기라든지, 이런 좀 여자애들이, 저는 이제 딸만 셋이거든요. 저는 딸만 셋인데 그때 당시에는 딸이 둘이었어요. 근데 여자애들이 뭔가 할 만한 그런 놀이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저희 대표님이었던 분에게 제의를 해요. 제가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한쪽에서는 뭔가 애들이 재밌게 만들고 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모는 부모대로 식사를 하고 아이들도 또한 재밌게 자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브랜드를 하나를 또 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존 브랜드인 그 프리미엄 키즈 카페가 좀 많이 성장세로 커가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의를 했을 때 사실 크게 와닿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가 중국에도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브랜드가 중국 국내에 한 40개 매장이 있었고, 해외 뭐 중국, 뭐 베트남, 뭐 태국 뭐 이런 곳, 그리고 홍콩에서도 저희가 왔었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 이제 이런 의향서가 많이 왔었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 특히 매장이 많았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뭐 상해에만 뭐 9개 매장이 있었고, 뭐 여기저기 다 하면 중국에만 한 20개 정도 매장이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게. 그래가지고 뭐 나가가지고 진출해서 제가 이제 해외를 이제 맡았었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해외도 해외 본부장까지, 해외 사업부 본부장까지 같이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그러면서
그 브랜드에서 중국에 또 나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키즈 카페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뭐 나중에 제가 잠시 있다가도 이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옷에 뭐 붙이는 패치, 뭐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옷이 너무 헐렁헐렁하거나 아니면 팔을 접었는데, 저는 이렇게 팔을 접은 옷을 입었는데 팔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안에 옷이 손상되게 뭐 되지 않는 패치, 때가 제가 딱 봐도 그냥 3M에서 만든 양면 테이프예요. 이름만 옷에 붙이는 무슨 패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중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내수 시장이 저희 나라의 인구랑은 너무 틀리죠. 기본 13억,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조금 괜찮다라고 말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애들도 많았고, 2014년에 그 보통 2012년부터 14년 사이, 그때 이제 그 일선 도시라든지 2선 도시, 3선 도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차례대로 풀렸지만 뭐가 풀리냐면 1가구 1자녀제가 풀립니다. 드디어 중국에서. 그래서 1가구에서 2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1가구 무조건 한 사람, 한 가구가 한 자녀만 낳아야 되고, 2자녀냐 3자녀를 갖게 되면 돈을 엄청 많이 내요. 자기가 계속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부자들의 약간 상징이었어요. 2자녀나 3자녀의 그런 게 부자의, 나는 돈이 많다라는 상징이 되기도 했는데, 그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23년, 14년에 차례대로 풀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많아져요. 그게 잘 딱 들어맞아서 중국에서 그 프리미엄 키즈 카페 브랜드가 엄청 잘 되게 돼요. 근데 중국도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히려 풀어줬는데 젊은 층,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지만 젊은 세대들이 애를 안 낳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고, 그거를 저도 느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또 한번 저희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사를 하면서 또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데, 지금 프리미엄 저희 키즈 카페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건, 키즈 카페 지금 아마 지금 보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본인이 가보셨다든지 하는 키즈 카페가 7살, 8살까지 놀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 8살부터 약 한 10살 많이 뛰어놀 수 있고, 아니면은 중학생 13살, 14살 사이 약 요 한 5년 정도의 약간 요 소비자 고객층을 잡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를 졸업을 하면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후에는 중학생이 되면은 그런 데 잘 안 갑니다. 뭐 뛰어놀고 이런 데 안 가죠. 핸드폰 갖고 놀고 컴퓨터하고 놀고 뭐 부모님이랑 안 놀아요. 안 노는데, 문제는 그 전까지, 중학교 전까지 부모님들과 많은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뭔가 커넥팅이 있고 많이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갈 데가 없고, 부모님도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 휴가 때 놀러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굳이 특별히 중간에 가볍게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밥 먹으면 끝, 오늘 외식 뭐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끝,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또 어린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자니 또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요소를 모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또 반짝 인기를 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슬라임이라는 제품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액체 괴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애들이 많이 갖고 놀았어요. 이게 풀 같은 건데, 풀이 손에 달라붙지 않고 손에서 이렇게 막, 저희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콧물 요괴, 뭐 콧물 괴물, 그래서 인형을 뻑 누르면 콧물이 찍 나온다든지 눈이 뿅 튀어나온다든지 뭐 이런 콧물과 함께 이런 것들이 다 슬라임, 사실 그런 재료 같은 건데, 그게 다시 유행을 해요. 2016년도쯤에 또 이슈가 있던 게 뭐냐면, 그 뭐 연예인들 중에 뭐 아이유라든지 이렇게 슬라임을 만들어서 슬라임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쥘 때 촉감이 바뀌고 소리가 틀려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로 약간 촉감 뭐 놀이가 두뇌 발달과 치매 향상에 좋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또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놀아서 엄청나게 슬라임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해서 제가 이제 한 2018년도쯤 그게 한창 유행이 올라오려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즈 카페가 굉장히 떠 있는,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 해외 진출도 있었고 바빴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의견이 조금 묵살이 돼요. 조금 묵살이 되고,
2019년도에 제가 2018년도 11월에 셋째가 생기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19년도 4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저는 그만두고요. 저는 2019년도 5월에 제 브랜드를 만듭니다. 제 브랜드 플러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플러버라고 이름을 만든 이유는 여기서 이제 또 아신 분이 있겠지만 플러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요. 로빈 윌리엄스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되게 유명한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했던 플러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로빈 윌리엄스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가 실험을 해요.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그 물질은 뭘로도 변할 수가 있고요. 어떤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영화 내에서는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데 질감은 꼭 고무와도 같아요. 그래서 고무라는 말인 러버와 플렉서블하다는 그러니까 유용할까 뭐 변화가 가능한 이런 말을 합쳐서 합성어가 돼서 그때 플러버라는 그 영화 내에서 이름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갖고 저도 근데 그래서 그거를 약간 착안을 한 거죠. 왜냐면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건 뭐냐면 물론 저희 가게에는 스타일이 뭐냐면 음식을 먹고 옆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아니면 또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식사나 부모님은 하시고 어머니들끼리도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하시고 아이들은 뭔가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꾸민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요. 근데 왜 플러버를 만들려면 거기에 저희도 슬라임을 하지만 슬라임이 있어서 플러버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한국 매장은 지금 제가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해 있는 상태지만 한국 매장은 그런 매장이죠.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면 제가 중국에 오픈했던 매장은 주방에 커다란 이태리에서 갖고 온 화강암이 들어간 화덕이 있어요. 그 화덕에서 피자를 뽑아내고요. 안에서는 칵테일 바텐더와 바리스타가 따로 있어서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면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원하는 술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페어링을 시켜드리고 음식 페어링을 시켜드리는 따로 그런 사람들 보통 제가 많이 하고 다른 셰프들도 했지만 그런 매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싱글 몰트가 좋다 그러면은 싱글 몰트에는 뭐 중국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유행이 됐죠. 그래서 싱글 몰트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 그러니까 일식 요리에 싱글 몰트 위스키를 먹는 게 한때 유행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중국은 그때 당시에 그게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드리고 바로 회를 해드린다든지 초밥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물론 저희는 물론 양식당인데 그런 게 모든 게 가능한 그런 말 그대로 플러버라는 이름을 만든 것도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어떤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플러버라는 가게를 만들게 되고 또한 중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중국에 진출하는 또한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였냐면 같이 저랑 그 제가 중국에서 본부장을 할 때 중국에서 그 프리미엄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점주님이죠, 저희한테 사장님이자 점주님인데 그 상해점에 몇 개를 하고 계신 점주님의 그 동생분이셨는데 그분이 관리를 하시고 하셨는데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잘 어울렸어요.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술도 먹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네 요리가 너무 좋으니 같이 한번 중국에서 오픈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다른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의를 받게 되고요. 그분이 많이 자리를 찾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를 시장 조사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요. 초반에 시작했던 거는 이런 바 같은 약간 와인바라든지 아니면 위스키바.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은 또 실내에서 물론 지금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완연한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내에서 담배를 펴요. 지금 중국은 다 실내에서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아니면 시가를 준비해 놓고 뭐 시가를 피면서 술을 마신다든지 뭐 이런 상해스러운 정말 그런 아이템을 많이 찾아왔는데 물론 기존에 있기도 했어요. 그런 데가. 뭐 유명한 데는 그 안에 시가를 피면서 뭐 머리를 잘라줘요. 바버샵이에요. 그냥 그런 미용실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버샵이라는 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요새 바버샵이 많이 뜨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그런 데가 유명한 데가 많았어요. 거기 안에서 위스키 한 잔을 줘요.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되게 좋죠. 약간 어둑어둑한데 머리를 자른 곳만 밟고요. 벽에는 사슴 머리가 박제돼 있고 위스키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그런 LP판들이 깔려 있고요.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 들어가면 위스키 한 잔을 주면서
자르고 싶은 머리 스타일과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준비를 해줘요. 뭐 거품을 만들어서 먼저 뭐 쉐이빙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뭐 이런 곳인데, 그런 거를 또한 착안을 해서 약간 저런 곳에 음식까지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까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생각한 건, 한국에서 먼저 제가 2019년 5월 달에 저 플로버라는 매장을 한국에 오픈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봐요. 와서 한번 상품성을 보자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거기서 좋았던 거는 좀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들어간 그런 어떤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그 아이템에 음식이 들어간다면, 혹시 음식이 접목된 아이템이면 무조건 첫 번째는 그거예요. 디자인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맛이 제일 중요해요. 맛이 있으면은 무조건 오래 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쨌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플로버에서 맛이었어요. 음식을 가져가되 분위기는 중국에서 약간 어른스러운 분위기로 가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제가 2019년 7월에 다시 중국으로 2개월 만에, 오픈한 지 2개월 만에 넘어가서 9월 달에, 그해 9월에 중국 상해점 플러버를 오픈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중국에 진출을 합니다. 중국에 진출을 해서 제 사업을 하고, 지금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중국도 이제 3년째 더 접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중국에서 우선 뭐 제가 중국에 진출했던 거는 당연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물어보세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이 강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지, 사실 누구한테도 중국 진출을 할 때 하고 싶다고 하신 분한테 선뜻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지금 중국에서 진출을 한 거에 대한 이렇게 팁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단지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온 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지, 왜냐면 제가 들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하물며 제가 중국에 있는 회계사나, 그리고 중국에 있는 변호사 이런 분들, 아니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경우가 다 틀려요. 이분은 되는데 이분은 안 됐대요. 저분은 되는데 이분은 안 됐대요. 이런 건 되는데 저런 건 안 된대요. 근데 또한 저런 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다른 분은 나는 됐는데 이래요. 왜냐면 이게 중국이 조금 웃긴 건, 이 법과 뭐 이런 룰과 이런 규칙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누구는 꼭 지키고 누구는 좀 안 지키고, 물론 여기에 약간의 그런 관시라 그래가지고 그런 뒷백이죠. 뒷백이 있느냐 없냐, 아니면은 돈이 얼마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홍바오라 그래가지고 약간 뒷돈, 뇌물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우가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서 우선 저는 제 경험으로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그리고 약간의 팁을 드리려고 해요. 제 기준으로서. 자, 우선 첫 번째 내 사업, 그러니까 그런 해외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뭘 팔 것인가. 하물며 저도 한국에서는 이런 슬라임과 뭐 이런 뭐 필통도 꾸미고 거울도 꾸미고 핸드폰도 꾸미고, 뭐 요새는 뭐 이런 아이폰 그런 케이스, 에어팟 같은 케이스 이런 것도 꾸미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템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분들이 봤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 인테리어 하기로 한 친구와 이제 같이 파트너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와갖고 봤는데, 그 아이템이 중국 분들한테는 썩 먹히는 아이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환영받지 않았지만, 이 아이템 선정이 엄청 중요해요. 아이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템 선정이 중요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는, 제일 먼저 뭐 되게 웃긴 게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플랫폼 사업이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으니까 중국으로 이거를, 이 아이템과 뭐 이런 어플을 개발한 거를 가져가서 뭐 하면 엄청 잘 되지 않을까? 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중국이 더 잘 돼 있어요. 뭐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QR코드로 이런 결제하고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제로페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페이 이런 거는 중국에 있는 알리페이라고 해서, 쯔부바오라고 해서 알리페이, 아니면은 웨이신, 위챗이죠. 위챗페이, 그러니까 웨이신페이가 넘어온 거에서 우리나라 합작 회사를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게 우리나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플랫폼 갖다가는 중국에서는 좀 뜨기 어려워요. 물론 거기에 아이템이 껴있다면 말이 틀려지죠. 또한 웃긴 거는,
당연히 있겠지 싶은 것들이 중국에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 선정을 엄청 잘 하셔야 돼요. 음식도 똑같아요. 중국에서 아이템을 뭔가를 파는 데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엄청 많으니까 식당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뭐 이런 건 힘들지 않을까? 역시 한국에 한류가 있으니까 치킨 이런 거, 족발 이런 거 하면 엄청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뭔가 개성이나 특이성이 떨어지면은 그냥 바로 망해요. 또한 창업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상해에서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래서 아이템 선정을 먼저 합니다. 하고 그리고 자본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제가 자본 만들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이템에 따라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내 아이템이 진짜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업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이런 거는 뭐 텐센트, 뭐 알리바바 이런 데에서도 내 아이템이 너무 좋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필요한 돈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아니면 10억이다 그러면은 어떤 각오로 투자를 받아야 되냐면 3년 안으로 길어봤자 5년 안으로 얘를 50배로 불릴 각오로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각오가 없으면 투자를 아마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중국이요. 투자를 많이 하는데 보통 1년에 1개에서 50개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약 10억 정도, 평균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 50개 회사에 10억을 투자하니까 500억이 되는 거잖아요. 500억인데 이 중에서 성공한 회사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성공한 아이템이 많아야 2개, 1년에. 아예 빵개도 있고 빵개에서 2개니까 평균 1개 정도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이란 말은 3년에서 5년 안에 50배로 불려주는 아이템이 나온다는 건데 500억을 투자해서 1개가 2개가 성공을 해서 500억을 만들어 준다니 그냥 이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똔똔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러니 꼭 뭐 2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를 엄청 까다롭게 보긴 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만약 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제가 한 방식인데 현지인 또는 현지 회사랑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작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협업이나 합작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에서 투자를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돼요. 특히 뭐 이런 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말이 협업 합작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플랫폼 사업 제가 뭐 이런 플랫폼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창 뜨기 시작해요. 딴 나라는 많이 졌는데 밀킷 뭐 이런 거 뭐 집에서 요리를 해서 이거를 뭐 소셜 커머스나 엠커머스 이런 모바일 커머스에 올려가지고 얘를 누가 신청을 하면 그 집으로 바로 보내주는 이런 뭐 아이템을 하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장소도 크게 필요 없고 집에서도 만들어도 되고 간단하게 위생 그것만 통과를 받으면은 바로 포장해 갖고 보낼 수 있는 인터넷 상거래 그것만 트면 되니까요. 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하려고 해요. 그랬는데 현지에서 협업을 하고 합작을 하려면 특히 그런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IP가 중국에 있어야 돼요. IP가 중국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중국 회사라는 소리죠. 협업을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협업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가 필요한 돈은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100억을 내겠대요, 다. 협업을 하지요. 너무 좋아요. 100억이 들어온답니다. 저는 사실 한 30억 정도 발했는데 중국 회사에서 100억을 투자하겠대요. 벌써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바로 성공할 것 같고 100억 갖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 돈을 못 갖고 나와요, 어차피요. 그 투자한 돈은 언제나 회사 통장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고요. 회사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고요. 쓴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 비용에 대한 그 문서라든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협업을 하면은 보통 협업이나 합작을 하면은 IP가 중국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중국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고 중국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 지분 51%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건 누가 51%를 가져가냐인데 51%를 가진 사람이 회사 주인이에요. 내가 50대 50이라는 건 없어요. 아예 내가 외자법인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설립하는 회사가 있어요. 외국인이 설립하는 회사를 차려서 내가 100% 지분을 가져가지 않는 한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과 협업이나 합작 회사를 만들면은 중국인이 51%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이 가져가야지 세금 혜택도 있고 중국인이 가져가야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약간 내자 기업에 대해서, 외자가 아닌 내자 기업에 대해서 중국의 혜택이 많고 이렇게 아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관리를 잘해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일이 좀 잘못되면 회사를 그냥 뺏겨요. 보통 한국에서 많이 아이템 선정을 하시잖아요. 엄청 힘들게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아이템을 만들었다는 게 아이템 하나면 뿅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요리면 레시피라든지 그거에 따른 디자인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뭐 로고라든지 모든 걸 다 가져가요. 다 내가 해갖고 가는데 거기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은 내 생각과 내 의욕과 내 그런 기능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은 거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일이 뭔가 잘못되거나 일이 잘 돼도 문제인 게, 회사가 잘 돼도 51%를 저쪽이 가지고 있고 저한테는 49%를 주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원래 50대 50을 해주고 싶은데 내자 기업이 돼야 되니 51%를 중국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요. 잘 돼도 뺏기고 안 돼도 뺏기는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그게 약 중국에 있는 기업에 약간 매년 약 한국에서 오픈하는 게 한 1,500개 정도 오픈을 하면은 그 중에서 1,400개가 그렇게 뺏기는 것 같아요. 나머지 100개는 성공한 기업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중에 90개가 망한 기업이고 약 한 10개 기업 정도가 살아남거나 5개가 살아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어쨌건 협업이나 합작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런 걸 주의를 해서 공증을 받겠다라고 해도 그것도 믿을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예 정말 가족 같은 믿을 만한 친구의 정말 중국인의 합작 회사, 믿을 만한, 날려도 될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합작, 아니면 그냥 아예 외국 자본, 외자 회사인 내가 다 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를 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또한 국내 사업 투자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좀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그 해외에 이제 진출하시면은 이런 금융 부분이나 보험 법률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캡처가 가능하시면은 이거를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중국이나 중국 말고도 해외에 만약에 내 사업을 진출하고 싶거나 뭐 이러시면은 이쪽에다 연락을 해서 한번 아이템을 얘기를 해보시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만들었으면 비자를 어떤 걸 만들 것인가 하는데,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건 M비자라는 취업 비자인 M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내가 그 쓸 수 있는 그 대표로서 아까 외자 법인을 만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Z비자라는 게 있어요. Z비자가 있는데, 어쨌건 비자를 만들 때는 우선은 M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힘들어요. 예전엔 쉬웠어요. 근데 M비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초청장이 필요해요. 그쪽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초청장을 받아서 제가 가서 뭐 취업비자 1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비자인데, 지금은 그게 조금 누가 갑자기 난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초청을 해주겠어 그러면은, 사실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법률자문이나 이런 데서 초청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소개를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M비자를 만들 수 있지만, M비자를 만들어도 어차피 Z비자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M비자로서 협업이나 합작이 가능하다라고 누가 중국인이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돈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한국으로. 그 상태로서는. 불법으로 갖고 와야 돼요. 환칙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Z비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선 회사 이름을 정하고 사업자 영역, 말 그대로 사업자 주소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상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 한 70평짜리 2층 건물에서 저 플러버라는 그런 매장,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첫 년도가 1,750만 원의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포함하면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 연도에 2천만 원이 좀 넘어갔어요. 월세만. 관리비 포함 2,5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해도 싸지 않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한국 매장이 강남에도 매장이 있는데 강남급인 것 같아요. 거의 강남이랑 월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사업 영역을 정하시고, 또 사업 영역을 정하시거나 주소를 정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내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정하시겠지만, 어쨌건 회사 이름, 영역, 그리고 그러니까 영역이나 이런 주소 이런 거를 정할 때, 주소나 이런 걸 정할 때 무엇을 팔 것인가 이런 걸 정할 때, 이게 나중에 중국 당국에서 검사가 나오는데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회사가. 회사가 막혀요. 중국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정하셔야 돼요. 주소도 잘 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제 사업 영역이라는 거를, 내가 요리를 할 건데
아까 뭐 예를 들었던 플랫폼 사업으로 내가 요리를 하는 거를 화면으로 m커머스로 모바일로 찍어서 이거를 밀키트로 집으로 보내주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만약에 뭐 이런 거를 그냥 뭐 인터넷 뭐 상거래 그 다음에 뭐 전자상거래 정도만 딱 해놓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위생 영역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영역을 광범위하게 잡는 게 좋아요. 어차피 영역을 넓힌다고 돈이 더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시고, 회사 이름도 나중에 중국 이름과 영어와 중국 이름을 같이 쓸 수 있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서, 왜냐면 중국에서는 중국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플러버지만 뭐 중국 이름은 따로 있어요. 후로버라고 또 다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가장 많이 예전에 돈을 썼던 이런 것들은 타오바오나 찡둥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쿠팡이나 뭐 이런 위메프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물건을 많이 샀어요. 아직까지 쿠팡은 잘 되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도 타오바오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 트렌드가 바뀝니다. 소비 트렌드가 뭘로 바뀌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돈을 쓰지 않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 약간 20, 30대가 돈을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데, 20대보다 40대가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데, 소비 트렌드가 뭘로 바뀌냐면 소셜 커머스로 바뀌어요. 왜냐면 타오바오나 이런 데, 쿠팡도 그렇지만 싸돈이라고 싸커라 그래가지고 가짜 고객이 이제 그 뭐 평을 남기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막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사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이제 타오바오나 찡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온 게 그런 소셜 커머스로 넘어오는데, 그게 지금 아시는 분은 뭐 위챗을 쓰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위챗에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웨이상이라고 하는 모멘트가 있는데, 그 모멘트에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라는 걸 올리면서 광고를 하죠. 지금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물건을 파는 그런 분들이 아마 그쪽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넘어오고, 그 세대가 넘어오는 게 뭐가 되냐면, 지금 쇼트 클립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m커머스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CJ 이런 데서 m커머스를 진출했죠. 그래서 m커머스는 그 이커머스라는 소셜 커머스와 그 모바일 폰이 합쳐진,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또한 어디서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요새 트렌드니까, 그런 거를 알고 한번 아이템을 생각을 해서 같이 교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 우선 중국에서 장사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우선 외국인, 한국이라는 거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특이점이 돼서, 똑같은 식당이 있어도 이 사람은 여기는 한국 사람이 안 돼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볼까? 라는 게 많이 생겨요. 어필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숨기고, 뭐 사스 이런 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숨기지 말고 나름 무기로서 나의 한국이라는 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 왔을 때 손님들한테 음식을 주고 음식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좋아요. 뭐 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중국 사람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한 중국어를 잘 못해도 좋아요. 진짜 저는 뭐 지금도 오랜만에 가면 또 그럴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커이랑 부커이에요. 뭐 커이 그러면은 가능해. 그래서 아니면 부커이 그러면 나 그거 안 될 것 같아. 요거밖에 안 해요. 그냥 대충은 알아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근데 그것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커이 이거 한마디만 해줘도 중국 분들이 와 막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 못해도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 마케팅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별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뭐 중국에도 뭐 따종디엠핑이라든지 메이투안이라든지 이런 배달, 메이투안은 배달, 따종디엠핑은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갖고 꼭 한번 그것도 알고 계시다가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인 뭐 웨이신이나 웨이신 펑여첸이라고 아까 모멘트라든지 그리고 쇼트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염두를 해두셔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또한 말한 것처럼 자기 개성이 없는 식당을 망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비본이요. 그런데 저희 중국에 있는 레스토랑은 족발과 라면 뭐 이런 거, 불닭볶음면 다 팝니다. 라면 한 그릇에 100위안, 그러니까 17,000원이거든요. 근데 잘 팔려요. 불닭볶음면 치즈 얹으면은 한 150위안은 22,000원인데 잘 나갑니다. 아주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족발이 있으니까 족발집에서 족발이 파는 건 뭔가 맛을 족발이랑 맛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탈리안에서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얘가 족발을 판 것도 초반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한국인이라니까 자꾸 족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해줄게 그러고 해주는데 이게 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꼭 정해진 이런 거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꼭 자기 개성에 있는 식당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사람은 말로만도 많이 해요. 뭐 우리 펑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좀 중요시해 생각하는 게 더 중국 사람이기도 해요. 물론 그런 만큼 배신도 잘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잘하면은 지금 저희 중국에서도 왔던 손님이 뭐 되게 유명한 돈 많은 분이시기도 한데 뭐 왔던 손님이 가게를 오픈하려고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매장의 다른 지점을 하려고 알아보고 계시기도 하고 초반에 커피만 맨날 먹으러 오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아침에 그냥 커피만 드세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한 자산이 한 5조 원 정도 가지고 계신 중국의 그냥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 뭐 자기 생일이거나 저녁 먹는데 집에 와서 뭐 뷔페 좀 해달라 뭐 그러면은 하룻밤에 1,500만 원짜리 뷔페도 차려드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누가 와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고 좀 마음으로서 대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고 그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작은 거나마 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어떻게 뭐 플러버라든지 뭐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제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